반갑습니다. 빅데이터로 도시를 샅샅이 분석하는 유튜브 방송 킹메이커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도시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 각자 또 소개를 하고 시작하시죠. 저는 여론조사하는 티브릿지의 박희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지니데이터에서 빅데이터 다루고 있는 주시태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사건 분석 전문가 김영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G U+에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수 책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촬영인데 촬영을 할 때마다 장비가 하나씩 늘어나요. 질문들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카메라가 더 늘어서 이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가 는 만큼 우리 구독자 수도 좀 늘었나요? 좀 늘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도시를 살펴볼 텐데요. 도시 찍새 주실태 실장님. 네. 오늘은 어디로 가봅니까? 예, 저희가 1편에서 김포, 2편에서 용인, 3편에서 성남, 이렇게 경기도 도시들만 돌았는데요. 오늘은 호남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빛골 광주 광역시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광주로 선택한 이유 뭡니까? 뭐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할 얘기가 많아서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 뭐 인천, 울산, 대전 뭐 여러 다른 6대 광역시들도 할 말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광주를 제일 먼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광주 얘기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광주를 알아보기 전에 각자 이제 광주광역시 하면은 그 인상이 있으실 텐데 돌아가면서 좀 어떤 뭐 경험이나 인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 끝에 있는 우리 이종수 책임님. 네. 저는 고향이 광주라서 광주에서 태어나고 뭐 학교도 광주에서 나오고 서울로 이제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좀 예전에 광주는 약간 그 발전이 필요하다, 발전이 필요한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 산업도 좋아지고 좋아졌으나 이제 저한테 뭐 서울에 살 거냐 광주에 살 거냐 물어보면 아직까지 광주에 돌아가기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한테는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 강의하러 되게 많이 가는데요. 가서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광주는 맛의 도시. 제가 또 외식을 하니까 그리고 분석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맛의 도시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맛집, 유명한 맛집 브랜드는 광주에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 미식 여행을 간다 그러면 다 광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광주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실태 실장님. 예, 사실 작년부터 웃지 못할 좀 해프닝이 있는데 노잼 광주, 노잼 대전 이 두 도시가 붙었어요. 노잼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작년 이제 코로나 방지措置해제되고 난 이후로 어떤 도시가 더 재미없나. 그런데 여기서 아니야 우리 도시가 더 재밌어 이게 아니라 맞아 우리 도시가 더 재미없어. 이걸로 이제 지금 싸워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배틀이 붙어 있어요? 예, 배틀이 우리 동네가 더 재미없다로. 그러니까 얼마나 좀 웃을 수만은 없는 좀 슬픈 현실이죠. 그런 얘기를 아마 오늘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광주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이제 정치 사회 분야를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 광주 하면은 좀 이제 무거운 주제예요. 항상 역사 얘기, 정치 얘기 뭐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아마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를 데이터를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소비를 하고 뭘 먹고 어디로 다니는지 이런 주제 이런 컨셉으로 아마 도시를 다루는 방송 제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좀 광주도 좀
광주의 무거운 이미지는 좀 내려놓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대략적인 그 개괄, 광주의 개괄을 우리 주실태 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광주는 인구수가 142만 정도 됩니다. 6대 광역시에서 보면 이제 부산이 330만, 인천이 298만, 대구가 238만, 그리고 대전이 144만, 울산이 110만이니까 부산, 인천, 대구보다는 조금 적고, 그리고 울산보다는 좀 많아서 약간 인구수로는 대전과 비슷한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참 변화가 없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30년 전에 인구가 광주가 122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42만이니까 30년 동안 한 20만 정도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인구 중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30년 전에 2.75%였는데 지금 2.77%,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2002년도에 2.9%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대였으니까 거의 0.15%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거의 변화가 없는 도시가 이제 광주인 겁니다.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은 같은 기간에 인구 비중이 2.29%포인트가 줄었어요. 그리고 대구도 0.5%포인트 줄었고, 반면 인천은 1.16%포인트 늘었고, 대전도 0.26%포인트 늘었는데 광주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제 경기도는 그 사이에 이제 11.65%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서울은 6.26%포인트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할 것 없이 다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광주는 이제 그런 변화를 못 느끼는, 그래서 이거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변화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인구 소멸 문제라든지 뭐 수도권 집중화, 근데 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노잼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노잼인 건데, 자, 늘어나는 지역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왜 감소하는지를 또 찾아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뭔가 약간 이런 도시들은 다 해결책이 나옵니다. 대책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늘지도 줄지도 않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니 반면에 이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산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감소하는 대로 예산을 신청하겠죠.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반대로 또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걸 또 해결해야 되니까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지역은 예산 신청을 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순위로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체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 책임님, 네. 또 광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광주는 광주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주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였잖아요. 지금도 전라남도와 이게 생활권이 상당히 겹쳐 있을 텐데 유동인구적 관점에서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인구와 관련된 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6월에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한 전국의 89개 시군에 대해서 인구 감소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경우에도 부산에 3개, 대구에 2개, 인천에 2개가 해당 인구 감소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뭐 광주광역시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에 인구를 측정하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인구를 측정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원래 통신사에 사용하는 생활인구는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인구를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좀 바뀐 거는 법제도상에서 주민등록인구 그리고 거저 등록한 외국인,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저희가 뭐 행안부에서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거저 등록 신고하지 않은 그 지역의 시군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 교육, 관광, 업무 등 목적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들, 즉 돈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가지고 생활인구라고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우리 광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광주 제가 어디 여기 상무지구에서 3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잠은 인근에 있는 화순에 있는 뭐 도곡온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호텔에서 잤어요. 그럼 저는 몸은 하나지만 광주의 생활인구에도 포함이 되고 전라남도 화순의 생활인구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하루에 3시간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3시간씩 처리하는 거라 하루에 사람이 총 8지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8지역을 예. 38에 24. 예, 예.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달라. 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될 거다.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 뭐 지수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생활활동 지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활활동이 많은 곳은 경기가 좀 더 살아날 것이고 생활활동이 적은 곳은 경기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구보다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생산활동을 하고 소비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인구에서. 예. 네. 그러니까 주소 포함인 거죠. 주소 포함입니다. 포함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네. 그래서 실은 뭐 이런 생활인구 관점에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저 U+ 데이터로 좀 계산해 보면 네. 광주광역시 말씀하신 인구가 140만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생활인구를 하게 되면 한 308만 명 정도. 와, 두 그래서 배가 높네요. 예, 실제 한 220% 정도 인구가 더 활동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 조금 더 190만 정도의 인구가 등록이 돼 있는데 네. 실제 측정된 생활인구는 270만 정도. 그래서 전체 한 작네요. 40% 정도 더 되는. 그래서 실제 광주가 전남보다 조금 더 활성화돼 있다. 생활하는 인구들이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올해 말에 이제 통계청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낼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유도인구 데이터로만 가지고 어떤 활성화 정도가 있는지를 판단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생활인구 데이터를 보면은 광주가 호남 지역의 중심 도시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구만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과 소비 거점이 광주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몰린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생활인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요일별로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까? 네, 저희가 이거 좀 요일별로 보다 보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이 생활인구가 320만까지, 그러니까 평소 대비 한 9% 정도 더 증가하는 걸 보였고요. 또 일요일은 대신 반면에 8%가 낮아지는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토에 광역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일요일 날은 다 이렇게 떠나가는 구조지 않냐라고 보이고, 반면 전남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평소 대비 한 11% 정도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지역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냐. 왜 그런지 알겠어요. 교수님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왔다가 다 또 놀러 외곽으로 빠지는 거죠? 이제 불금을 즐기고 아마. 집에서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마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라남도에서 광주로 또 거점 도시다 보니까 광주로 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고향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또 많이 또 빠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측입니다. 자, 우리 이제 광주의 우리 기본적인 개관 인구와 유동인구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광주를 한번 살펴보자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 대규모 그 할인 매장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되게 광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광주 가서 복합 유통시설을 입점시키겠다는 걸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좀 약간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제 광주에서 저항이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유통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광주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주식회 실장님 알아보셨죠? 네. 제가 이제 자주 시설당 인구수 이런 개념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광주는 공공기관, 금융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심지어 교육시설까지 아주 평균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공공기관은 시설당 인구수가 8등,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9등, 병원은 12등, 문화시설은 9등, 영화관은 13등, 어린이집 11등, 유치원 10등. 그러니까 거의 뭐 8, 9등, 9등이 이제 평균이잖아요. 중간치네요. 중간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가 5등, 중학교가 7등, 고등학교 6등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학교당 학생 수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가등 간다.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통시설당 인구수인데요. 1위는 이제 제주도입니다. 유통시설 한 개당 8만 5천 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많다는 건 그렇죠. 유통시설이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이 한 시설당 2만 3천 명 정도니까 제주도는 거의 4배 이상 4배네요. 한 개 시설을 차지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건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2등이 광주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이제 섬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내륙 지방에 대한 이제 약간 보수적인 폐쇄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광주는 이제 한 개 시설당 4만 2천 명 수준으로 거의 평균 대비 2배 이상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제 둘러싸고 있는 전남 지역도 4만 1천 명 정도로 이제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인구수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설이 64개. 그래서 이제 거의 광주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고 인구수가 적은 울산조차도 41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광주하고 예. 조금 해나네요. 그리고 아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직계가 되지 않은 게 제주 토종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마트 브랜드가. 예. 그래서 아마 교수님 그렇죠. 예. 아마 걔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직계가 안 비중이 돼서 꽤 예. 많을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유통시설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게 이제 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규모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진 않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들은 생각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뭐 재래시장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였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시설들이 이제 입점이 무산되고 나서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좀 더 나아졌습니까, 교수님? 예,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로 뭘 분석하다 보니까 항상 이 총대를 매게 되는 되게 위험한 말을 제가 오늘도 되게 이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되게 위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말 잘못하면 안 되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있는 그대로 저는 숫자만 갖고 얘기하니까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제 대형 쇼핑센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정말 혜택을 얼마나 많이 보는 거냐.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면 소상공인만 혜택을 보면 되는 거냐. 이게 또 사실은 소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광주광역시에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걸 업종별 구성비로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그러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분산 투자하라는 거고 그 분산 투자를 잘 한다는 건 수익도 적정히 내면서 리스크, 위험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업종별 구성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보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업종별 구성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기준 데이터는 2023년 7월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보면 사람들이 외식비에다 지출하는 비중이 37.5%, 소매업에 지출하는 비중이 43.6%,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18.9%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울을 가지고 한번 또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서울만 들여다보면 외식업에 지출하는 비중이 40.6%, 소매업 비중이 41.7%,
그 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이 17.7%입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외식업이 한 40%는 써야 되는구나, 소매업도 한 40%는 되는구나, 그렇죠. 서비스업이 한 20%쯤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광주는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광주는 외식업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중이 33%입니다. 덜 먹네요. 덜 먹죠. 맛의 고장. 네, 맛의 고장인데 소매업 비중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중이 광주는요 50.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도 거의 서울보다도 10%포인트가 높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또 지출하는 비중은 15.9%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소매업에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광주시다. 이게 뭔지는 우리 뒤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것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많이 차이가 우리가 나죠. 통계에서 10%포인트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예를 들면은 1인당 한 달에 소비하는 규모가 액수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4인 가구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에서 지출 총액인 400만 원에서 10% 차이다 그러면은 가구당 얼마 40만 원이죠.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지, 왜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소매업에 지출하는 비중이 더 높은 걸까? 이게 되게 그러면 광주 분들은 유난히 어디 가서 뭘 많이 사요? 쇼핑을 많이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방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비자들이 100이라는 돈을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전국 평균이나 서울에서 보면 100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40원을 먹는 데 쓰고 40원을 소매점에 가서 쓰고 20원을 서비스업에다 쓰는데, 광주는 50원을 쓴다는 게 더 많이 산다는 게 아니고요,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 비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 위험한 얘기라는 게 결국 이 얘기였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광주 분들이 좀 돈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너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거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산 건 아니고요. 똑같은 바가지 쓰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이제 알겠고요. 예. 알겠고 예. 그렇다면은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이제 대형 유통 시설이 없다 보니 규모가 작은 그 소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좀 더 구입 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요. 예. 그렇다 하죠. 그렇다면은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보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경쟁이 없는 거거든요. 경쟁이 이게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는 건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쇼핑센터끼리도 경쟁을 하고 또 소상공인하고도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싸게 살 가능성은 많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대형 쇼핑센터가 없으니까 소상공인의 숫자는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숫자가 아까 대전하고 광주하고가 인구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네.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숫자는 광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많으면 차라리 소상공인들이 돈을 더 훨씬 많이 벌겠죠. 그렇겠죠. 근데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도 생각보다 큰 혜택은 없다는 얘기라고 네.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볼게요. 한번 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요, 한번 슈퍼마켓만 한번 봤습니다. 대형 쇼핑센터를 대신하는 게 아마 슈퍼마켓이 많이 그러겠죠. 네. 하겠죠. 대전시는 1835개가 통계로 잡혀 있고요. 네. 슈퍼마켓이라고, 이건 이제 네, 소상공인 숫자가. 시장 네. 진흥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본 건데요. 광주시는
1971개의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 정도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업종들도 조사를 해보면 아마 대전에 비해서 광주시가 이 소매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도 생각보다 더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것만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이 소비 패턴을 보면은 먹는데 4 정도, 물건을 구입하는데 4 정도, 그리고 서비스 쪽에 한 2 정도. 그러면 업종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될 텐데 대형 유통 시설이 없다 보니 음식업이나 서비스 쪽에 저기 갈 만한 이런 그 뭐지 상업 시설 이게 소비 쪽으로 더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봐도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음식업이나 이런 서비스업보다는 소매업 쪽 거기가 점포 더-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도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쪽에 가야 될 소비액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그렇죠. 소매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거 네. 상당한 불균형이 그러니까 이제 있어야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쟁을 줄여주는 거가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을 잘못 줄이게 되면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또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즉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 광주광역시를 심층 분석을 하면서 솔직하게 왜냐면 저도 그동안은 주로 사업자 위주의 상권 분석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이 상권 분석이 사업자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치적으로나 소비자 관점으로는 많이 분석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광주광역시를 분석하면서는 야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권 분석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기도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네요. 그렇죠. 네, 소비할 수 있는 총액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소비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받쳐주는 서비스하는 분야들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매출도 그러다 보면은 그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손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두에 맛의 도시 광주.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미식 여행을 할 땐 광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안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 안에 그 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실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편에 우리가 성남을 다뤘는데 성남의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각 구별로 소득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불균형이 심하다 이런 것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광주시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별 평균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차가 예. 어떻습니까? 일단 광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1인당 월 평균 243만 원 정도 합니다. 또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합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게 딱 중간쯤에 항상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묘하게 주실장이 가져온 데이터는 다 평균치야. 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너무 떨어지는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 1등하고 이렇게 앞서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중간 정도. 그래서 8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1등이 이제 서울, 2등이 세종, 3등이 울산, 4등 경기 이런 순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내려오다가 대전, 부산보다는 살짝 낮고 또 대구, 인천보다는 살짝 높아서 이제 살짝 그 중간 정도에 딱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개 시로 편제가 돼 있고 또 제주시는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 2개밖에 없으니까 5개 이상 구별 편차가 이제 구를 가진 도시 중에서는 광주가 편차가 가장 적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 도시들 중에서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편차가 적은데 가장 소득이 높은 서구가 257만 원 그리고 가장 낮은 북구가 235만 원으로 1등과 꼴등의 차이가 9.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울산은 북구가 300만 원, 울주 군이 260만 원으로 한 16%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대전은 유성구가 302만 원, 동구가 225만 원으로 거의 35%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는 그런 편차가 좀 적은 편이죠.
심지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의 1등과 꼴등의 차이가 67%. 또 서울은 25개 구가 1등과 꼴등이 75%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 9.5%는 굉장히 좀 적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전국에서 차지하는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쭉 순서를 매기면 중간 정도 하고 네. 그 중간 정도에서도 어느 구에 특정하게 부자나 뭐 아니면 좀 들보는 사람들이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종수 책임님, 이제 아까 본인이 고향이 광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서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집중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종수 책임처럼.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지역 불균형의 시작점이라고 보는데 광주의 청년 일자리 수준은 좀 어때요?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또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짝도 같이 오셨죠? 그렇죠. 인구 유출이 또 발생을 했네요. 이종수 네. 책임님의 청와가 담양의 그 아주 유명한 그단 요리집. 요즘 사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광주 지역 경제 포럼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광주 지역 대졸 졸업자들의 47.8%가 광주 지역 외로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0% 정도가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평균은 37% 정도 돼서 한 10%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고학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부족한 건 아니냐라고 인재들이 해서 외국인 많고. 그래서 인구적으로도 봤을 때 인구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지역 전체 인구가 0.14%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청년 인구 같은 경우는 1.51% 정도 조금 더 많은 감소가 있었고요.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 비중이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65% 정도 되지만 예측해 보면 2047년도에는 45% 정도로 급감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구 소멸에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이런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화 문제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고학력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다.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